예, 이제 아마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 같은데 예, 상당히 길게 했어요. 어, 사사 아니면 후기에 감사의 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는 논문의 본문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논문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이드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하게끔 만드는 과정이었죠. 뒤에서 다루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추가로 붙는 내용들인데, 논문이 끝나면 거기 뒤에 이제 후기를 씁니다. 그러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학위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저널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학위 논문 사사는 주로 뭐를 쓰냐면은 학위 논문을 여러분들이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 뭐 지도 교수일 수도 있고 연구실 선후배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뭐 부모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쯤 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거에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박사 졸업을 할 때 같으면은 뭐 석사도 그렇긴 한데 박사 졸업할 때 같으면 세상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이것저것 막 쓰거든요. 고맙다고. 그렇게 쓰는 게 학위 논문 제일 뒷장에 꽂히는 사사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가 뭐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다거나 뭐 연구실 선배나 지도교수한테 고맙다라고 쓰는 거. 그거는 외부에 공개되는 논문에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할 때 학교 도서관에다가 제출을 하거든요, 논문을. 거기에는 학위 논문 후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빼고 인쇄를 해요, 되게. 나중에 보면 웃기잖아. 이거 누구 학위 논문이라고 저기 충남대 도서관 홈페이지에 써져 있는데 뭐 서정화 학위 논문이다 그래갖고 써져 있는데 그거 쭉 보니까 제일 뒤에 뭐 누구한테 감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있어요. 그럼 웃기잖아 이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도서관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때는 사사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규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주위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졸업했을 때 이제 학위 논문 인쇄본은 가지고 그 시커멓게 책 나온 거 거기 이제 누구한테 주거든요. 뭐 지도교수도 주고 아니면 주위 친구들한테도 줄 수 있죠. 야 이거 해서 읽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움 줘서 고맙다고 선물 주는데 그 선물이 이제 뭐 돈이나 상품권 주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논문 쓰는데 고맙다고. 그러니까 자기 논문 주는 거거든요. 논문 주면서 뭐 앞에다가 이제 고맙다고 써요. 이래서 고맙다. 뭐 나중에 잘 되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논문에는 뒤에 사사를 포함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있고 그거 말고 저널이나 학술대회 논문은 이게 개인적으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학위 논문은 개인적으로 이를 고맙다고 주는데 인쇄해서 저널이나 학술대회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발표하는 게 목적이잖아. 공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 쓰면 안 돼요. 그럼 뭐를 쓰냐? 이 연구는 어디 어디에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라는 거를 꼭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치 돈은 받았지만 내가 순수한 개인적인 그런 호기심에서 한 것처럼 어디서 돈이 왔는지는 숨기고 그런 거는 나쁜 짓이고 부정행위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저자 얘기할 때 학술적인 도움을 줘야 저자를 했잖아요. 그럼 학술적인 도움을 안 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사사에다 씁니다. 후기에다가 실험을 도와준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뭐 해석의 세팅을 도와준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데이터 해석을 해줘서 누구의 도움을 했다. 그 얘기를 저자가 아닌 경우에 후기에다 씁니다. 뭐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연구 과제들이 그러면은 요구를 해요. 야, 우리가 돈 줘서 연구를 했으니까 너 논문 쓰고 거기에다가 사사를 우리 과제를 넣어줘라. 그래서 요새는 사사가 보면 다 어디 연구과제 지원이다 라는 얘기밖에 없죠. 본 연구는 뭐 국토해양부 지원에 무슨 무슨 사업으로 수행되어 감사드립니다 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 사사를 쓰는 방법이 됐어요.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쓰고 논문 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사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논문 한번 출판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출판된 책이 이거 출판된 책이 모든 그 독자들한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논문 수정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스티커 붙일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나중에 가면 좀 모양새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대개는 출판할 때 이거를 반드시 넣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물론 뭐 안 되는 경우 수정해 준 경우도 있나 없나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논문이라는 게 한번 출판되면은 수정을 못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고치더라도 오타 고치는 거지 뭐 사사를
넣어달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논문 출판되니까 거기에다가 사사 얹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할 건데, 논문 구성에서 사사하고 그 다음 참고 문헌이잖아요. 참고 문헌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인용된 내용들만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연구를 참고했어. 근데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서 보고서 쓰라고 하면 뒤에 참고 문헌 해가지고 뭐 쓰죠. 선박 저항 추진 책이라거나 뭐 등등 막 써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논문에서는 참고 문헌이 어디에서 인용이 됐는지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논문 전체를 쓰는 데 있어, 이 논문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도움을 받았었는 참고 문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지 인용이 아니에요. 인용은 뭐냐면은 누구는 뭐에 대한 연구를 했다, 누구는 뭐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했다, 나는 그 방법을 따라올 거다 라고 쓰는 게 참고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인용이 된 논문만 참고 문헌으로 쓸 수 있어요. 인용이 안 되면은, 인용을 안 했으면 참고 문헌을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하냐? 모형시험이 수행됐다라고 하면은 1에서 4라고 돼 있으면 참고 문헌 목록에 1 누구누구 논문, 2 누구 논문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성을 쓰는 경우에는 번호 없고요. 뭐 리 어쩌고 저쩌고 논문 그런 식으로 참고 문헌 리스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예시 논문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누구의 연구가 수행됐다라고 하면은 연구를 한 사람의 성하고 연도만 본문에 써줘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 리스트에 이 성과 연도는 사실 누구의 어디에 실린 무슨 논문이다라고 풀어서 쓰는 거죠. 본문에다 풀어서 쓰면은 이게 너무 내용이 방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인용 문헌 목록은 제일 끝에 참고 문헌이라는 그 리스트에 정리가 되는데, 저널마다 세부 양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이건 이거다라고 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원래는 큰 틀은 있거든요. 뭐 시카고 양식이라거나. 근데 그게 또 저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널 보시고, 투고하려는 저널 보고 리스트 참고 문헌 보고를 이렇게 쓰는구나, 나도 똑같이 정리해야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참고 문헌의 기본 방침은 뭐냐면, 저자가 아니에요. 독자가 참고 문헌을 찾아서 볼 수 있는 필수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저널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명, 연도, 제목,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도 알아야죠. 어떤 저널에 언제 실렸고 어디에 볼 수 있다를 써야 독자가 보고 이 논문이 여기 있으니 나 찾아볼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학술대회는 제가 어지간하면 참고하지 말했는데, 정하시겠다면은 저자명, 연도, 제목까지는 똑같은데 어디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를 써야죠. 학술대회명이랑 장소랑 학술대회가 열린 장소, 일자를 같이 써주는 게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냥 보통 책은, ISBN 달린 책은 저자명, 연도, 제목까지 쓰는데, 그러면 책 제목만 보고 찾을 수 있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보면 같은 사람이 쓴 비슷한 책 많거든요. 출판사도 써주고 도시랑 국가까지,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와 국가까지 같이 써주는 게 기본 룰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옛날 논문들은 뭐 한 50년쯤 전 얘기예요. 개인끼리 논의 내용도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서정화 박사와 개인적인 논의에 의한, 그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절대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남 이름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DOI를 함께 적기도 하는데, DOI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상에서의 고유 주소예요. 아까 제가 DOI 잠깐 잘못 클릭했다고 한 적 있었죠. DOI라는 게 이 DOI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는 건데, 논문이란 인터넷 페이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페이지는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위키피디아에서 참고문은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위키피디아 같은 거는 누가 수정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수정됐는지도 기록은 남지만은 그게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보고 난 이 문장 고칠래, 익명으로 고쳐도 되고 뭐 실명 까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쓸 때 아니면 보고서를 쓸 때 위키피디아 뭐 내용을 참고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서 볼까? 위키피디아 그 문서를 봤을 때 그 사이에 누가 수정을 했으면 그 내용이 없어져 있어요.
그러면 참고문으로서 쓸 수가 없잖아요. 신뢰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파일이나 웹사이트더라도 몇 월 며칠 날 버전으로 박제가 되는 게 DOI예요. 그럼 딱 논문도 그거죠. 몇 월 며칠 날 누가 올려놓은 이거 고유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페이지가 짠하고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DOI로 찍혔기 때문에. 뭐 논문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논문을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DOI로 박혀 나오니까 논문은 수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페이지가 바뀐다면 DOI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논문들은 그 인터넷 고유 주소를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버전의 고유 주소를 함께 적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찾아보기 편하잖아요. 그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논문을 여러분들이 왜 읽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연구 단계, 그러니까 연구를 구성하고 수행하는 단계에 따라서 논문을 읽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는 의외도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논문 구성 순서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다. 그럼 뭘 봐야겠어요? 논문을 볼 때? 서론 위주로 보면 되죠. 서론 위주로 찾아서 이런 거 연구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안 했구나. 아니면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게 쓰이는구나.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논문들의 서론만 보면 돼요. 결론 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정해놓고 나오는 거.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이전 연구들에서 빠진 부분을 찾는 게 연구 기획에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어느 정도 이 틀을 잡았어요. 난 이런 거 연구를 해야지. 그러면은 연구 방법이 중요하죠. 그럼 뭘 보면 되겠어요? 논문에서 연구 방법이나 대상 관련 부분을 위주로 보면 되잖아요. 얘네들은 이런 연구하려고 이런 실험을 설계했네? 이런 해석법을 썼네? 나도 쓰면 되죠. 걔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논문 쓸 때 연구 방법은 가능한 상세하게 쓰라고 했잖아요. 왜 상세해야 되냐면은 남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얘는 이런 연구를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구나. 나도 따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 다 하면은 설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겠어요? 남들은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얘기를 했구나. 나도 이렇게 따라가서 이런 결론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런 파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서 논문들에서 찾아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져요. 그냥 뭐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문 다 밑줄 쳐가면서 읽어갖고 그거 자기 거 절대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몇 번 해봤지만은 그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논문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봐야겠다라는 거를 하고 찾아봐야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럼 논문은 내가 논문 쓸 때는 남들 논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할 때 뒤에서 논문 쓰기 다루는 수업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논문 구성은 대단히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틀이 딱딱 잡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문장이나 그림이 안 바뀌어요. 제가 이 논문 쓰고 저 논문 썼다고 문장 바꾸고 그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문장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시간 들일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으니까 문장은 거의 비슷해요. 딱딱하게 쓰죠. 그림도 요구하는 최소 수준이 있어요. 그럼 거기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버릇이 들어야 논문을 쓸 때 그냥 생각 안 해도 최소한 퀄리티는 나오죠. 그리고 특히 이게 한글 논문은 여러분들이 한글을 쓰니까 조금씩 변주를 할 수 있는데 영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자주 쓰는 문장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어만 바꾼다고 보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거 표절이라고 안 해요. 어쩔 거야.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같은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도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최소한 이 정도는 그려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은 다 영어입니다.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그리는 것도 몸에 익혀야 돼요. 남들 논문을 볼 때도 이건 좋은 그림이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라는 거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냥 보고 그림 예쁘네? 넘어가면은 자기 게 안 돼요. 그래서 잘 쓰여진 논문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용이 많이 되면 잘 쓰여진 논문이에요. 보기가 좋으면 잘 쓰인 거고 그런 논문에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문장, 그림 구조, 형식까지 주의 깊게 봐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이거 논문 쓰기, 논문 읽기죠.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논문을 읽으려면 논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문이 뭔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설명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시간 나면은 논문 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논문 각 파트에 들어가는 문장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뭐 그런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를 영어 논문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 논문이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기 때문에 한글 논문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물론 논리적으로 쓰는 거야 본인이 쓰고 읽어보고 하면서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데 그렇다고 아예 시작도 못한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영어 논문 위주로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